양자역학이 사실 한 100살 정도 먹은 학문입니다. 올해가 마침 그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The Year of Quantum, 양자역학의 해라고 유엔이 지정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리학의 긴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100살 먹은 양자역학은 상당히 젊은 학문, 신생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양자역학의 이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에 이런 새로운 학문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에 이 학문의 에센스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한자로 쓰면 양, 우리가 양이 많다, 양이 적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양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단위를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뜻은 양의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 영어로는 퀀텀 메커닉스인데요. 이 퀀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퀀터티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퀀터티라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학문에 이런 셀 수 있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기존의 학문, 고전역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을 이 새로운 양자역학에서는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셀 수 없었는데 셀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쫙 풀어서 만든 학문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서로 다른 분야, 원자라던가 광자, 이 빛을 다루는 학문, 이런 여러 학문에서 각각 양자역학의 힌트가 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런 현상들을 쫓아서 이론을 하나하나 정립하다 보니 다 아우러져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 한 분야인 원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자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요. 탄소 원자 하면 탄소로 이루어진 물체, 연필심이라던가 다이아몬드, 이런 탄소로 이루어진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탄소 원자이고, 또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기체 중에 포함된 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가 수소 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데요. 100여 년 전에 물리학자들이 이제 자연을 탐구할 때는 원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냐? 우주에서 오는 별빛, 햇빛, 달빛, 이런 빛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물리학의 많은 실험 혹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빛이 무슨 색깔인가를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무지개색처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빛의 색깔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빛을 찍어 봅니다. 별빛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봤는데 어떤 별에서 오는 별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런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 구멍이 있어요. 색깔을 찍어 봤는데 빨간색 부분이 좀 비었네, 아니면 노란색 부분이 비었네, 이런 관측 결과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빛을 찍어서 색깔을 봤더니 이번엔 반대로 이 빛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만 있네, 이런 식의 결과들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빛의 색깔이 연속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별에서 오는 빛이 특정 색깔만 가지고 있는가, 혹은 특정 색깔만 없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대의 물리학자들이 정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별빛에 따라서 어떤 별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색깔의 구멍, 빛을 구성하는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예를 들어 A라는 별의 기체에는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더라 라고 하면 그 수소, 탄소, 산소에 해당하는 구멍들이 관측이 되었고, 또 다른 B라는 별에서는 이번에는 뭐 네온, 아르곤, 헬륨 이런 가스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 그 원자들에 해당하는 그 원자들의 지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색깔의 구멍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의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의 구멍들이 있나를 분석을 해보면 저 별에는 어떤 원자들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험론적으로 안 것이지,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원자가 이 색깔에 대응되는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던 건 1803년 달튼이라는 이제 학자에 의해서인데요. 이때는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라는 식으로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의 구로서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원자의 영어 단어인 아톰의 뜻 자체가 쪼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원자 안에 사실은 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자 안에 구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저희가 원자 하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성,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원자에 양성, 플러스의 입자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추측을 했고, 빵에 건포도가 박힌 것처럼 플러스, 원자가 빵처럼 어떤 동그란 구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건포도처럼 음의 전하를 띤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점점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금박에다가 어떤 작은 입자를 쏴준다고 하면 이 쏴준 입자들이 금박이 있으니까요, 다 튕겨 나가겠죠.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입자는 뚫고 지나가고 어떤 입자는 완전히 반사가 되는, 튕겨 나오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911년에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가 원자 핵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빵에 건포도가 박힌 모델이 아니라 가운데에 단단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이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를 설명하면은 아까 금박 실험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도 사실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 핵의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면 전자기학의 측면에서는 이 전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에너지를 점점 소모해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점점 소모하면 얘가 궤적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점점 점점 원자 핵에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충돌을 해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학자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하나의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가설이냐면, 왠지는 모르겠으나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면 행성처럼 이 전자는 일정 궤도를 유지하고 돌고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1번 궤도가 있고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반지름이 큰 2번 궤도가 존재해서 여기에 있으면 또 전자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번 궤도냐, 이 궤도에만 있다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전자가 예를 들어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점프를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빛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만일 저희가 외부에서 이 원자에 빛을 쪼여줬을 때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점프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전자가 흡수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 1번에서 2번으로. 그러면 빛에서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빛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가는 에너지가 빨간색 빛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이 전자는 빨간색 빛을 흡수를 해서 1번에서 2번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우주에서 봤던 그런 색깔의 구멍들이 이 전자들의 점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전자가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합쳐지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큰 축을 이루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양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무언가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서는 셀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셀 수 없었는데 어떤 것이 셀 수 있게 되었나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고전적으로 옛날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파동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웨이브죠. 파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 보통 사인 함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출렁이는 파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먼저 한번 출렁이는 파장, 길이가 있겠죠? 이걸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출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거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출렁일 때 이 출렁이는 높이가 있겠죠? 높이가 빛의 세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높을수록 빛이 센 거고 높이가 작을수록 빛이 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출렁이는 파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출렁이는 높이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즉 정말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저희가 연속적으로 스무드하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방 안의 불을 밝게 켰다가 점점 어둡게 할 때 빛의 세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점점 빛의 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빛의 대표적인 성질인 간섭이라던가 회절 이런 현상들이 다 예쁘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부터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체 복사 그리고 광전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흑체 복사는 적외선 카메라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들 적외선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지셨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는 카메라로 물체를 찍었을 때 그 물체가 가진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가 내뿜는 적외선의 양이라던가 적외선의 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원리로 해서 측정을 하는 기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적외선의 양과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모든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학자들이다 보니 저희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빛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물체가 어떤 온도일 때 어떤 적외선을 얼마만큼 내뿜는가 를 식으로 열심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적외선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수식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한 2배 다르다, 뭐 3배 다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완벽하게 식이 실험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곡선의 모양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물음표가 생긴 거죠. 빛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한 빛의 성질로 이 흑체 복사, 적외선 카메라의 동작 원리를 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가? 라고 해서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물음표는 광전 효과인데요. 이 광전 효과는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가 톡톡 튀어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속에다가 빛을 쏘여주면 그 빛의 에너지를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흡수해서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톡톡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이제 빛을 쏘여줄 때 빛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무조건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오면 충분한 에너지를 금속에 전달을 할 테니 금속 안에 있는 전자들이 톡톡 튀어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빨간색의 레이저는 아무리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와서 금속에 쪼여줘도 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란색의 빛을 아주 약한 빛, 금속에 쪼여주면 바로 전자가 톡톡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상도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에서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빛의 세기이고, 그러면 빨간색의 레이저건 파란색의 레이저건 빛의 세기만 충분히 강하면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 현상도 당대 물리학자들이 골머리를 썩이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논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한 사람의 물리학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좀 발상을 전환해서 빛이 입자라고 한다면, 빛 알갱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자, 빛 알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흑체 복사 그리고 광전 효과와 같이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예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파동이라는 실험적 증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흑체 복사, 광전 효과 같은 현상이 입자로 설명이 된다고 한들 구체적인 실험적 증거가 없다면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물리학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 입자라는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의 빛 알갱이, 단일 광자를 측정해 보자 라는 실험인데요. 빔 스플리터라고 부르는 반은 빛을 투과하고 반은 빛을 반사시키는 장치가 있는데요. 광원에서 오는 빛을 이 빔 스플리터를 통과를 해서 2개의 디텍터로 관측을 하면 레이저 포인터의 세기의 반씩 디텍터에서 관측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제가 광자 하나를 쐈어요. 이 빔 스플리터가 원래는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켜야 되는데 이제 빛 알갱이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이 하나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50%의 확률로 투과를 하고 혹 50%의 확률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투과를 하면 이쪽 디텍터에서는 광자가 관측이 될 것이고 다른 디텍터에서는 아무것도 관측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일 반사를 한다면 이쪽 디텍터에서는 광자를 검출할 것이고 이번엔 다른 쪽에서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이 두 디텍터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같이 관측을 합니다. 같이 관측을 하면서 저희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빛의 세기를 줄이면서 이 두 디텍터의 신호를 계속 동시에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빛이 약해서 광자가 하나 정도 나오는 그런 빛의 세기가 되면 점점
이쪽에서 빛을 관측하면 얘는 못 보고, 아니면 여기에서 빛이 관측되면 얘가 아무 신호도 안 잡히는 그런 신호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신호를 관측한다면 이거는 빛이 파동이 아니고 알갱이구나라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파동이라면 파동은 얼마든지 반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높이가 작은 파동이라도 더 작은 파동 2개로 쪼갤 수가 있어서 빛이 파동이라면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빔 스플리터를 통과를 하면 무조건 양쪽 디텍터에서 다 빛이 관측이 돼야 되는데, 만일 한쪽만 관측이 되고 한쪽은 관측이 안 된다? 이거는 빛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단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광자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광원, 그리고 빔 스플리터, 디텍터 2개를 가지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광자 하나를 디텍터에서 검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비싼 장비가 있어야지만 잘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대에 막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아직 기술의 수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광자 하나에 해당하는 정말 약한 빛을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실험을 한 결과 빛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은 빛이 파동인 증거만 많았는데 이제는 빛이 입자라는 결정적인 실험적인 증거를 획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빛이 입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열심히 또 식을 세어봤더니 흑체 복사, 광전 효과, 아까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이 현상들이 정말 예쁘게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물리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빛이 파동이고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런 흑체 복사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여야지만 설명이 된다라고 하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다 관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빛이 입자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사인 함수로 빛을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 알갱이, 광자가 존재를 한다면 사인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한 번 출렁이는 길이가 파장이었고 한 번 출렁이는 시간이 주기였고 이 파동의 높이가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빛의 세기, 빛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를 생각할 때 광자, 알갱이가 있으니까 알갱이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방을 이 정도로 밝게 해놨는데 이 밝기는 광자 한 300만 개에 해당하는 밝기다 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인 함수의 높이가 이제 광자의 개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빛을 많이 약하게 했어요. 많이 약하게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빛을 점점 약하게 할 때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광자 10개, 광자 9개, 광자 8개, 7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3개,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닌 계단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높이, 사인 함수의 높이도 아무 높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자 1개에 해당하는 높이, 광자 2개에 해당하는 높이, 광자 3개에 해당하는 높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값만 비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은 빛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뭐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는 개념이었죠. 뭐 숫자를 대응시킬 수는 있으나 그 숫자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숫자였다면 이제는 광자 하나, 광자 둘, 광자 셋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개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래서 양자역학에 양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동안은 빛의 세기를 셀 수 없었는데 이제는 광자의 개수로 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입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빛이 결국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는 개념이 나오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파동, 입자, 이중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이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 대칭성을 사랑하는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입자라고 생각해 왔던 전자라던가 원자 이런 아이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실험을 했죠. 혹시 전자, 원자들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실험을 이제 많이 수행을 했고 실제로 이런 입자들이 전자라던가 원자 같은 입자들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동, 입자, 이중성이 파동인 빛에서부터 그리고 입자인 전자, 원자에서부터 양쪽에서 다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